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본샘 정현두입니다. 오랜만에 강의 올려드리는데요. 그간 텍스트로 많이 좀 전달은 드렸는데, 강의는 좀 이런저런 이유로 오랜만에 좀 준비가 돼서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었나 쭉 보니까 그냥 이번 시간은 좀 몇 번 얘기가 나가긴 했는데 그 의미를 좀 깊게 보려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아메리칸 잡스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미국을 천조국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2,500조국이 돼버렸죠. 이제 천조국도 그냥 별거 아니다. 미국 정말 세게 나가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톡방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냥 이제 거시 경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좀 편하게 토론할 수 있는 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설명란 보시고 참여하시면 이런저런 정보랑 인사이트, 그리고 토론 공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2조 2,500억 달러의 아메리칸 잡스 플랜을 발표했는데, 일단 이게 발표를 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이제 열어봐야 되겠죠. 어차피 내용이나 발표 여부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미국 그게 경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부양책인데, 여기서 중국과의 경쟁 얘기 나왔다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사실 나스닥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1주인가 12주 정도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로테이션이다, 그냥 무슨 조정이냐, 다우 S&P는 사상 최고치인데 그 말도 맞고, 근데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지수 보니까 우리만 해도 많이 빠진 줄 알았는데 꾸역꾸역 올라와서 3,100이 넘어가 있고, 코스닥도 968 정도까지 와 있잖아요. 조정이 있긴 있었던 거. 결국 기간 조정으로 끝나는 건가?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제 나스닥하고 많이 엮여서 가고, 그리고 외인들이 그 사이에 전차부대,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것 좀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느끼는 게 실제 지수 하락보다 좀 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두어 달 동안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 성장주들이 이제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는 물론 국채 금리가 좀 빨리 올라갔던 속도가 문제인 거지, 레벨 자체가 높지는 않다는 거 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1.7 얼마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0.5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빠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청났다 라는 거고, 소위 말하는 미국의 장기 국채는 정말 안전자산이라고 또 불렸는데, 최근 한 두 달 동안은 한 13% 정도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반등을 했어요. 나스닥보다 더 빠진 것 같죠? 금리가 그 정도로 빨리 움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레벨은 지금은 1.7도 솔직히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치면 6.5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6.5%면 중국이나 하는 건데, 미국같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 한창일 때 그런 성장률이 나온다는 게, 아무튼 그 정도인데 장기금리가 2%가 안 된다는 건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이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금방 또 2% 가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가기는 좀 갈 것 같아. 2%까지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천천히, 시장이 그래 그 정도는 더 성장을 하면 되지 이렇게 시간을 주면서 가느냐, 그냥 쭉쭉쭉 가느냐의 차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부터는, 최근에는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다행히. 그렇다고 또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한 두 달 동안의 국채금리 상승이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나스닥이나 대형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에는 특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이 엄청 늘어날 것 같으니까 수급상의 문제로라도 국채금리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보다 조금 더 과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다우나 S&P보다 나스닥이 뭐 연이틀 쭉쭉 나가요. 이거는 뭐 악재 노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재는 이미 알고 있었던 악재들, 뭐 법인세 지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양책 발표라든가. 그런데 의외의 부양책 안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조업이나 R&D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라고 했더니 이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라고 해서 뭐 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 사실 뭐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경쟁할 때 첨단 기술이지 뭐 중국이 하고 있는 저부가 가치 산업을 미국이 지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굴기를 중국이 한다더니 이제 미국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한다고 그러고 이제 거기 뭐 삼성전자도 부르고 막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 반도체 이거는 중국이 170조를 때려 부어도 잘 안 되던데, 뭐 미국은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미국이 그렇게 반도체까지 해야 될, 그러니까 안보 차원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뭐 모든 반도체를 대만하고 한국한테 뭐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안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정말 뭐 TSMC 같은 것들을 뭐 그 미국에서 다 하고 뭐 그런 거는 생각하기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제 그런 그 첨단 기술에 대한 자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성장률한테 꼭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었어가지고 재료 노출에 더해져서 좀 나스닥이 좀 좋은 반응을 하기도 한 것 같다. 이게 시장의 반응이고요. 내용을 조금 보면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내용까지는 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뭐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정도 규모 3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작았죠. 이게 또 나스닥의 호재 아니면 호재일 수도 있는데, 물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한다고는 했어요. 추가로 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공화당은 가만히 있느냐? 공화당은 민주당하고 이제 행정부가 2조 2,500억을 발표했는데 공화당은 6,200억인가? 뭐 그 정도만 하자고 뭐 그냥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맥코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설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 안 되면 뭐 블루 웨이브지 않습니까? 뭐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규모가 줄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통과시키는 시간, 그리고 이제 순서 이런 데는 좀 공화당하고 협상에 뭐 걸리겠지만 그건 뭐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돈을 다 어디서 제 아무리 미국이지만 이거 다 찍어서 할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를 이제 지출은 이 부양책에 대한 2조 달러가 넘는 이 지출을 8년 동안 하되,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증세하는 부분은 15년 동안 잠깐 이제 시간을 좀 넉넉하게 경기 충격을, 아니 뭐 8년 동안 지출하고 8년 동안 거둘 것 같으면 넣었다 뺐다 밖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 좀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야. 아니 뭐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런 거 했던 거는 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경제 기사에 매번 나왔으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물론 지금까지의 부양책은 그 2020년까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소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GDP의 70% 이상이 소비니까 현재 소비를 지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소득을 지켜줬죠. 월급을 못 받아 그러면 정거줄게,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그리고 PPP 같은 거 해가지고 월급을 나라가 대신 주고, 막 그리고 막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살려주고, 막 그렇게 해서 현재 소비를 지키는데 그 핵심이 있었다면, 이번 아메리칸 잡스 플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부터가 잡스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그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지키겠다는 거지. 왜? 사람이 일자리가 좀,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가 안정돼야, 좀 이렇게 소비를 할까. 현재 소비도 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좀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해야,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조금 안정화됐으니까 돈을 써도 되겠다. 이제는 이제 미래 소비의 방점이 좀 찍혀 있다. 이 말은 현재 경제는 꽤 괜찮다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까지 한번 밀어붙이고, 그리고 미국이 뭐 선진국 치고는 인프라는 걸 썩었습니다. 뭐 텍사스 이런데 뭐 좀 춥다고 뭐 물 끊기고 전기 끊기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 테크스가 못 산 동네도 알 텐데요. 예,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 읽어야 될 거는, 자, 지금까지는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낮춰서 통화정책을 쓰고, 그리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이제 써가지고 경기를 이제 충격에 빠지면 이제 경기를 이제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재정정책이라는 게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대부분 통화정책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나, 뭐, 이제 인하할 것도 없는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거 다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을 목표는 기업들이 이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에, 그러니까 투자 자원 조달 비용 같은 걸 좀 낮춰주고 해서 이제 은근히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 대출하는데 금리도 많이 싸졌고 다 좋은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공장을 늘리고 사람을 뽑겠어. 그냥 이 돈 가지고 돈놀이나 하는 거지. 뭐 돈놀이 대표적인 게 뭐 자사주 매입해가 소각해버리면 주가 날아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좀 해가라고, 대출해서 투자하고 사람 좀 뽑아서 고용을 늘리라고 했더니 개뿔이 그런 건 하진 않고 그냥 양극화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십몇 년을 금융위기 이후로는 아예 뭐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자산시장을 불려줬고 금리도 좀 낮춰줬더니 효과가 없네?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할 거야.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겠다. 그건 거죠. 그 증세화하고 정부 지출과 증세를 같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걷어서 내가 할게. 이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안 했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안 했다고 봐도 되죠. 그 서머스 교수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8천억 달러 쓴 거 이후로는 미국이 이렇다 할 재정정책을 못 썼어요. 뭐 미국만입니까? 뭐 재정정책 제대로 쓴 나라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베노믹스가 놀라울 수준이었죠. 얘는 또 그렇게 빚 많은 애가 또 빚을 내네? 뭐 이게 특이하다?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뭐 유로존 재정위기 잘 아시잖아요. 뭐 우리도 재정 견증성 때문에 뭐 이렇다 할 거 한 거 없고 뭐 창조 경제니 혁신 경제니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없었고요. 뭐가 없었습니다. 뭐 미국도 신용 등급까지 깎이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통화 정책밖에 없었더니 효과가 없어서 이제 그냥 은근히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재정 정책은 이게 통화 정책은 연준이 결정하면 그만이잖아요. 알 수 없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리를 인하하든지 인상하든지 하면 돼요. 요즘 연준 아저씨들이 의장들이 너무 사람이 좋아져가지고 기자회견하면 다 질문도 받고 하지. 뭐 번외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냥 성명서나 틱 발표해서 그래서 금리는 얼마임 어명을 받으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냥 쭉쭉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정정책은 그 나라 돈을 쓰는 거니까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은혜는 또 정치. 그러니까 지금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야당이야. 그러니까 별로 저 대통령 재선되는데 도움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생각을 뭐 미국이라고 하지. 뭐 우리도 추경할 때 우리 쪽 진영에서 추경한다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하다가 우리가 야당 되면 또 추경하면 또 빚낸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돼. 또 그 와중에 뭐 이상한 뭐 쪽지 넣고 뭐 해가지고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 시끄러운 거지. 속 시끄럽고. 그리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통화정책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로는 이제 왼발 땡갱이만으로는 힘들다. 왼발 오른발이 다 있어야 좀 앞으로 나가지. 그래서 좀 세게 하는데 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코로나 충격도 받았고 뭐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 내가 김밥집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씩 나왔어요. 근데 뭐 충격이 뭐 경기가 안 좋고 해가지고 뭐 앞에 뭐 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출이 6만 원으로 한 열흘 갔다라고 하면 4만 원씩 손해를 보고 열흘이잖아요. 40만 원. 이제 원래대로라면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야 되는데 이런 충격 때문에 6만 원씩 열흘 동안 6만 원씩밖에 못 벌었으니까 이게 잠재적으로 하루에 10만 원은 잠재적인 그게 있잖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충격을 받은 게 있으니까 40만 원 정도는 이제
그냥 정부가 와서 김밥 40만 원씩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메워주는 겁니다. 이게 재정 정책이. 예. 김밥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내려간 것보다 너무 많이 써요. 이게 뭐 지금도 잠재 GDP보다 뭐 이렇게 좀 밑에 있는 건 맞는데 요만큼 밑에 있는데 요만큼 쓰겠다는 거고 앞으로 더 쓰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서문수 교수가 이제 이거는 좀 오바인 듯라고 칼럼 쓰고 설명드린 게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거예요. 미국 민주당은 한국 민주당하고 다를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민주당도 하필 또 뭐 올라갈 때는 아무튼 뭐 이런 거 가지고 선거운동이라고 하진 않겠지. 아무튼 그 박근혜 이후로 민주당이 되면서 이제 뭐 민주당도 자기 나름대로 좋은 생활을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가 버렸고 뭐 뜬 거라고 검찰 잡으라고 했더니 윤석열이 뭐 40%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미국 민주당도 이렇게 오바를 하다 보면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조금 뭔가 부양책 쓰는 건 좋은데 이렇게 세게 쓰는 건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일상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주류 경제학자들한테 다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10명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좀 재밌는, 좀 들을 만한, 뭐 하나만 한 얘기 말고 이제 들을 만한 이야기 한 분을 몇 분 가져왔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물어봤는데 주류 경제학자 중에서 좀 가장 솔직한 대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블랑차드 교수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해외에서는 꽤 현역 중에 굉장한 석학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면은 일단 조금 결론적으로 좀 이게 이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재정 정책을 썼을 때 그만큼 이제 돈이 돌겠느냐 이거죠. 돈이 통화 정책으로 금리 낮춰가지고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돈의 양은 늘었는데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그냥 100 곱하기 2였다가 200 곱하기 1이면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렇잖아요. 돌질 않는다. 그래서 재정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재정정책이 얼마나 덜 돌려줄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아직 최근에는 뭐 이 정도 규모로 재정정책을 쓴 게 미국도 물론이고 주요국이 없었으니까 불확실한 건 맞죠. 그리고 필립스 곡선에 대한 불확실성.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뭐 여러 번 얘기 나오는데 실업률이 내려가면 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건데 그게 옛날 얘기인 것 같다. 아니면 뭐 옛날에도 심지어 옛날에도 안 맞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이 굉장히 좀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였거든요. 예. 경기 충격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100명의 실업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달에 뭐 월급 한 200만 원 주는 게 보통이었다고 치면 이 100명이 다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30명, 40명 이렇게 취업을 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다 200만 원이에요. 다 200만 원. 그러니까 수입이 없던 사람이 수입이 생기는 것까지는 있는데 임금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는 거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로 백수들이 들어와서 취업을 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실업률이 내려와서 이제는 그냥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200만 원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2명을 더 뽑아야 돼요. 그럼 210만 원이라도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뭐하러 옮기겠어요? 그죠? 그러면 인건비의 특징이 뭐니까 한 번 올리면 그러니까 인건비는 없어지면 없어졌지. 잘라버려가지고 없어지면 없어졌지. 내려가질 않아.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임금이 늘어날 거니까 임금은 이제 하방 경직성이 강한 상승이잖아요. 요즘 뭐 파테크니 뭐니 하지만 이놈의 파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파값은 그냥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임금은 그냥 올라가면 안 뽑았으면 안 뽑았지 일단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럼 수요가 늘겠네? 그럼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꽤 진성의 인플레이션이 올 거니까,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 내려가면 금리 인상을 선빵을 날려가지고 크게 불붙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필립스 공선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실업률이 낮은데 물가가 안 올라가. 필립스 공선 어디로 가? 필립스 곡선하고 평면, 필립스 평면 안 올라가 물가가. 뭐지? 그래서 뭐 경제학자들 아마존 때문인가요? 뭐 아닌데, 아마존이 이렇게 되기 전에도 딱히 물가가 올랐다 보기 어려운데, 아닌데, 그 물가가 안 그 물가를 조작한 거 아니야?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미국 실업률 아시잖아요. 3.5%막 이랬는데, 거기에 걸맞는 물가 상승이 제대로 있었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블랑차트 교수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학경제 자도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정책 써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봐야 물가가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물가가 안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못 벗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된다는 거고, 연준의 불확실성. 연준 저것들이 지금은 뭐 상황이 이러니까 절대 금리 안 올린다고 막 그러고 있지만, 또 물가가 또 빠싸가 오르면 집어를 개 못 준다고 2023년까지 뭐 제로 금리 하기로 했던 거 그냥 입 싹 닫고 올릴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 뭐 시장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최근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좋다 이래. 거의 근데 2조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부가 이제 빚을 내가지고 이제 돈을 뿌리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뭐 효과는 이만큼이고 정부 부채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성으로라면 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새로운 일자들이 생겨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인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최고 목표인데, 이 2조 달러 중에서 어느 정도가 그런 효과를 낼지 알 수 없다. 재정 정책이 다 좋은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 정부의 눈먼 돈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또 좋아버리면 민간이 하던 건 정부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한 만큼 민간이 깎이니까 뭐 구축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냥 결과적으로 물가도 별로 찔끔 올라다가 빠지고, 실업률 뭐 거기서 거기, 그 물가도 뭐 이런데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만 늘려놓고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 거고, 또 그러면서 이게 2조가 됐고 앞으로도 더 한다고 하니 뭐 한 3조 봤을 때 이걸 전부 다 국채 발행으로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도 않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증세를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세금이라는 게 낮출 때는 좋아도 올릴 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도 그냥 할 때는 좋지. 근데 금리 인상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엎어지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세 이것도 겨우 이제 좀 살아나는가 했더니 증세하면 또 엎어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던 뭐 승수 효과나 필립스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나 그리고 증세나 이런 증세가 지금까지 부양 정책으로 살려놓은 싹을 다 죽일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면 뭐 그냥 무거품 될 수 있다라고 어제 보면 굉장히 좀 시크하시죠. 그래서 일부러 저 흑백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시더라고. 근데 재정 정책가 무조건 좋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이렇게 많은 난관이 있다라는 설명, 꼭 제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줄리아 코로나도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뭐 MMT가 됐던 이제 뭐 재정의 화폐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MMT가 그거죠.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그 연준이 찍은 돈으로 계속 사주는 거지 뭐. 그러면은 정부는 세금 걷을 필요 없이 그냥 연준이 찍은 돈 가지고 일일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MMT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재앙으로 끝난다. 뭐 예전에 그런 일, 실제로 뭐 일본도 뭐 이거를 잘못하다가 결국엔 뭐 이걸 멈출 수가 없어 결국 전쟁까지 가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다 이렇게 하면 다 망하고 그냥 끝나고 달러 작살나고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 몇 번의 케이스가 안 좋게 끝난 건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근본이 제기도 했고 뭐 이게 통화 정책이랄 게 있을 것도 없고 그 정책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똑같이 안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같이 가는 게 꼭 이렇게 안 좋게 끝날 거라고 그냥 의심 없이 생각하는 거는 근거가 좀 빈약할 수 있다. 전 중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은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MMT 근처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근데 이거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MMT로 바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상황이 이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도 포함이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서머스 교수의 얘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칼럼도 강의를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30%, 30%, 30%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30%는 물가가 연준의 목표들 한 2%대에 안착할 가능성이 한 30%.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연준과 재정정책의 조합으로 해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디플레이션 벗어나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물가가 2%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해야 디플레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 정도까지 그게 될 가능성이 30%. 근데 목표 달성을 과하게 해버려가지고 인플레가 확 오니까 그때 너무 놀래서 이건 아니지 하고 금리 인상을 섣부르게 하다가 그냥 모든 걸 망쳐버릴 확률이 한 30%가 되고 나머지 30%는 이제 그냥 연준과 재정정책,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꿈꾸는 그러니까 물가도 목표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고용도 어느 정도 끌어내고 하면서 지금 디플레이션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 한 30% 정도 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표정을 봐도 연준은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쟤네들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물가라고 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깨는 할아범들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와가지고 뭐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가지고 뭐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니? 라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균 물가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그 평균의 기간과 폭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장이 그걸 눈치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쪼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준이 늘 이제 사실 경기 침체의 원인이 대부분이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평균 물가를 해서 여기까지만 올려야 되는데 원래는 연준 생각은 여기였다가 여기까지 많이 낮췄다고 생각했는데 경제가 수월할 수 있는 게 역시 여기여가지고 이만큼 갭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다시 올 가능성이 꽤 된다라고 이제 그 서머스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 부양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준이 참으려고 아니야 이번에는 참아야 돼 나서면 안 돼 엉덩이가 들썩들썩해도 참아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 높게 나오니까 헉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재정정책을 하되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연준이 또 실수한다는 거야. 연준이 또 실수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들리시나요? 뭐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뭐 지나봐야 알겠죠. 이분들도 뭐 사각이긴 하지만 뭐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비관적인 거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분하고 그냥 세 개의 가능성이 다 33% 정도 될 것 같다는 서머스 교수의 얘기를 갖고 왔고요. 자, 근데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때 일단은 통화정책이 먼저 시작이 됐죠. 당연히 통화정책의 속도가 빠릅니다. 뭐 의회 통과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중앙은행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도 통화정책이 먼저 나왔고 그래서 그 이제 통화정책의 바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이제 회복을 넘어 확장까지 가려면 이제 재정정책이 좀 뒤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데
재정정책만으로도 안 되겠지만 일단 밀어주긴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2009년 이럴 때는 이제 통화정책이 이제 바닥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때 이제 서머스가 미국 재무장관이었죠. 그래서 8천억 달러의 재정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좀 소심했었어요. 서머스도 굉장히 아쉽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그때도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11년 때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때 G20 이런 데 모이면 전부 다 긴축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막 정부 부채 늘리고 하면 다 죽는다. 우리 서브프라임 그 지난 지가 며칠 됐다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든 줄이자 하니까 뭐 만나기만 하면 긴축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 디플레이의 우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정책을 이어가자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죠. 유로존은 뭐 아시잖아요. 유로존 재정위기였잖아요. 재정위기가 재정을 못 쓰는 거고요. 그리고 2011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잖아요. 중앙은행의 신용등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잖아요. 그럼 정부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거는 정부 부채를 내는데 당연히 경고장 같은 거죠. 네 빚이 너무 많으니까 너 신용등급 낮출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디플레이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강한 재정정책을 가야 된다라고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공화당도 반대를 했고. 그러면 미국도 안 해, 유럽도 안 해. 중국은 좀 초반에 좀 하다가 뭐 그때 그래서 우리가 차화정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나중에 디저버리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돈 쓰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좀 2011년에 또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그냥 다 꼬꾸라진 겁니다. 재정정책이 그냥 스탑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통화정책으로 그냥 중앙은행들끼리 나와가지고 그냥 막 가자는 거죠. 미국은 3차 행정 완화 3.5까지 해가지고 뭐 월 850억 달러 뿌리기 시작하고 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유럽은 뭐 2014년부터 뭐 더해서 지금 일본은 뭐 돈 찍는 데는 뭐 거의 장인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재정정책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 그러면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선진국과 그러지 못한 신흥국들의 괴리가 너무 커졌고 이것도 양극화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또 이 안에서 미국 외의 애들이 서로 치고받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신흥국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이 맞붙었던 게 환율 전쟁이었고 뭐 그랬던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통화 정책은 국제 공조가 좀 됐었죠. 미국이 이제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들 미국이 제로니까 우리도 좀 낮춰볼까 이렇게 됐던 건데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꼭 누가 하지 말한 건 아니지만 뭐가 다 안 됐어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은 의지를 꺾었고 빚이 많다. 이 부채가 뭐 심심하면 이제 이놈의 부채 때문에 WD 본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니까 어느 방침장이 못. 뭐 그런 상황이 좀 됐던 건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통화 정책의 하나의 아쉬움이 뭐냐면 국제 통화를 쓰는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누구는 양적 완화하고 누구는 또 지금 보세요. 그 미국은 양적 완화하고 있는데 브라질이나 이런 터키 이런 데서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왜겠습니까? 신분이 다르니까. 이거 걔네들 국제 통화가 아니잖아요. 같이 낮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재정정책 쓰려고 하면 뭐 미국처럼 뭐 중앙은행이 다 사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아직 그거는 제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이놈의 세금이 또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40%를 올렸어요. 그러면 다 짐 싸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그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세금을 걷는 세수의 입장에서는 뭐 소득세 이런 거 높이면 결국에는 또 내수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데가 기업밖에 없는데 기업들은 또 개인하고 달라서 또 회사를 지역을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미국이 먼저 올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세계를 걱정해 보기보다는 자기들이 많이 해야 되니까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최저세율 그러니까 28%라고 해서 다 28%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인 법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그만 데도 최저 15%는 최저 법인세율 15%를 좀 생성을 하고
최대는 28%까지 좀 확대를 한다. 요거까지는 미국 안의 이야기죠. 근데 옐런이 요즘 틈만 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계의 최저 법인 세율이 지금 한 13%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걸 21%까지 좀 올려야 된다라고 시사를 하고 점점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나 다른 신흥국들도 세금, 정부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 같으면 국가 신용등급이나 이런 그 자국 화폐 가치가 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올리면 좀 이렇게 우리만 올리면 나가버리겠지만 우리만 올리면 다 올려버리면 기업들은 가도 비싸고 여기 있어도 비싸면 그냥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말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율은 높아지니까 이제 이거를 세수도 GDP 대비 정부 부채는 물론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도 늘어나면 예전에 60% 혹은 100%가 세수가 늘어난 60% 100%는 좀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지 않나는. 그래서 이거는 국제 공조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결과적인 공조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법인세가 전부 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 낮추기 경쟁이 좀 심했습니다. 어디가 20%면 우린 15% 해줄게. 그러면 기업들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옐런이 그거를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좀 이렇게 이걸 올려주면 우리 같은 나라들은 약간 그 증세 입장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낮춰야 되는 압박에서 조금 더 프리해질 수 있다는 게 되고, 그리고 사실 2017년 이후로는 미국이 굉장히 이제 차별적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 미국이 혁신을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그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리고 송환세도 깎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법인에서 미국 법인으로 돈을 보낼 때 세금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거의 30% 가까운 건데 이거를 뭐 한 7% 정도까지 확 빼주니까 그냥 미국에서 자국에서도 세금 그 EPS가 9% 정도 올라갈 정도로 세금을 많이 깎아줬는데 해외 법인에서 보내줄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 있는 법인 입장에서는 그냥 해외에서 돈 가지고 오고 세금 내려고 했다가 안 내도 될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주가 날아가고 뭐 이런 게 좀 돈놀이가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 애플도 뭐 물론 애플 그냥 많이 남기잖아요. 오죽하면 뭐 팀쿡이 아니고 마진쿡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겠지만 그래도 뭐 이게 무슨 2조 달러의 기업이 1조 됐는데 얼마 걸렸는데 1조에서 2조 됐는데 순식간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애플에 이렇다 할 새로운 게 나왔나? 뭐 애플 워치? 뭐 아니면 에어팟? 뭐 그 정도인데 어떻게 두 배가 됐? 거기에는 이제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뭐 이런 그 미국 달러가 자산에 대한 매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걸 좀 되돌리고 있으니까 그 매력도가 예전보다 좀 반감되고 송환세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달러가 국제통화인데 자꾸 본국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달러 결제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달러가 몰락해서가 아니라 밖에 있는 달러가 미국에 자꾸 들어와요. 다시 못 들어오게 해야지. 밖에서 써라. 밖에서 번 돈은 밖에서 써.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미국이 이제 뭐 혁신도 좋지만 주가 혁신에는 이렇게 자사주 소각 같은 돈놀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희석이 되는 게 좀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상대 매력이 조금은 반감되니까 좀 숨통이 조금 튀겠죠. 그럼 이제 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안 갈 수 있는 뭐 기대감을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내수를 부양하든 뭘 하든 이렇게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제조업 지수가 60 넘어가면 과열이라고 하는데 예상치가 61이었다 뭐 64가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3월 내내 팔았던 외인들의 뭐 전차 부대, 2차 전지 이런 부분을 뭐 4월 1일 날 뭐 그 절반을 다시 사고 막 이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3월 수출도 16% 넘게 올랐죠. 전년 대비. 이런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이 공작기계, 그러니까 일본은 완제품이 아니라 이제 물건을 만드는 기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기계 주문 이런 것들이 경기 선행지수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걔네들은 정말 야가 빠지고 장인들이라 그 주문이 몰려서 난리가 나도 웬만하면 공장을 안 늘립니다. 왜냐하면 늘릴 때가 한철 장사거든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봐야 한두 달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천천히 만들어 놓고 납품하고,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가격 올라가니까 그 가격을 벌어가지고 1년 장사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때는 주문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 버블 붕괴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투자 계획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라 미국이 이 정도로 돈을 쓰면 나중에 어찌 될지언정 한동안은 가겠구나. 적어도 제조업 만큼은. 뭐 그러니까 뭐 우리도 잘 나오고요. 수출 잘 나오고. 미국 제조업 지수는 뭐 전부 다 우와 이게 뭐임? 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고. 뭐 우리도 지금 예전에 한 2000에서 13년 올 때 걔도 2000 밑으로 떨어지면 막 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100 되면 팔고 막. 야, 이것도 유효했는데 어느 순간 3000이 바닥이 됐어요. 이번에 뭐 조정을 받을 때 3000 무너진다 싶으면 뭐 갑자기 쭈루룩 들어가지고 그것만큼 딱 채우고 3000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3000이 바닥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경무량하니 3000이 바닥이라니. 2100만 해도 뭐 꼭대기라고 다 팔라고 한 지가 언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었던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근데 물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한 것들도 다 예상된 부분이라 지금 약간 좀 지켜보고 있는, 특히 이제 4월 달이니까 실적 시즌이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3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고 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밥 한 끼에 30만 원을 쓰겠다고 각오를 했으면 내가 충분히 그냥 순댓국집에서 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 기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예. 갔더니 접시가 이제 하나씩 음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두세 개는 먹었는데 꽤 기대보다 괜찮아요. 근데 아직은 브라보를 하기에는 메인을 아직 안 본 것 같아요. 메인을 보고 내가 여기를 맛집으로 등록을 할지 아니면 욕을 하면 다시는 안 올지 결정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 봐서는 메인 메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확인해보고 하자. 근데 이제 일단 30만 원 결정했으니까 지금 박차고 일어나기도 그렇고 먼저 환호하기도 그렇고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미국이 6.5%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면 지금은 너무 올랐어, 너 좀 비싸, 이런 사람들도 경제 지표가 말도 안 되게 계속 나오면 참기가 좀 어려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얼마나 세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잠깐 우리 얘기도 잠깐 한 거고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과거하고는 적어도 트럼프 시절에 있었던 일은 이제 되돌리고 있고, 또 트럼프가 했던 것보다 제가 오늘 강의를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그 주제가 뭐냐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좀 더 세게 나간다는 거예요. 뭐 트럼프 시절만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도 물론 좀 사람이 좀 약간 뭐 계단 올라가다 자빠지기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트럼프보다 조용하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당연히 트럼프가 반대 방향이죠. 당연히 반대 방향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트럼프는 연준에 대해서 개입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 잘라야 된다, 뭐 배를 주식을 리딩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때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달러를 약세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했던 게 트럼프였다면, 지금 바이든은 재정 정책으로, 그러니까 통화 정책 반대에는 재정 정책으로 그냥 정말 세게 가고 있고, 옐런도 그 호흡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트럼프 시절에 연준 의장이 뭔 얘기를 하면 꼭 끝인사가 뭐였냐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요즘 그 얘기 안 합니다. 정부가 협조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연준이 정부에게 협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좀 문제가 되면 뭐겠느냐? 진짜 이제 트리거는 뭐겠느냐? 재정 정책이 잘 되고 뭐 고용 시장 회복시키고 다 하면 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정말 연준이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 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리겠죠. 지금 상황에는 금리를 올리겠죠. 지금은 오히려 그 약속을 깨고 먼저 올릴까봐 겁을 낸 거지. 그 이후에 올리는 거는 이미 연준이 그때까지는 제로 금리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왜 지금까지는 그 연준이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늘 오바이트를 하는 경기 침체를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만큼은 스스로 룰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거와 같은 과오를 하지 않게 새로운 방법으로 안착이 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2000년 이후, 그 전도 사실, 오일 쇼크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준이 오버한 겁니다. 닷컴 버블 때도 금리 올리고 있었잖아요. 대공황 때도 대공황 직전까지 금리 올렸어요. 왜? 금리 올리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경기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은 당연히 꼭 꺾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참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맞추려고 나름 필립스 곡선이든 고용지표든 여러 가지를 썼지만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평균 물가지 이런 걸 두고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좀 빨리 얘기했을 뿐이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만 작동을 한다면 지금까지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물론 그렇다고 부침이 없진 않겠지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을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정책이 드디어 워킹을 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피날레를 연준이 좀 더 세련된 통화 정책으로 마무리를 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다. 물론 그 안에 산업과 기업은 또 따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는 이제 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수익은 이제 산업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고객 전용방에서 또 따로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큰 뷰를 봤을 때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거기에는 많은 우려와 걱정, 기대가 섞여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연준의 업그레이드까지 이어진다면 이 강세장은 조금 더 굉장히 연장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어떻게 격리 정책을 결정할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힌트 같은 것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또 따로 강의를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